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연말정산을 둘러싼 혼란 여전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했던 말을 되풀이했을 뿐이어서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정확하게 세수를 세매해서 세법을 개정했으면 됐을 걸 연말정산이 끝난 다음에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화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사후 약방문이죠. 유럽은 통화가치 낮추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덴마크도 금리를 내렸고요. 유럽중앙은행도 돈을 더 풀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는 얼마나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 재개발이 불가피하다면서 다 내쫓고 강제 진압을 했던 용산. 오늘이 그 강제 진압으로부터 6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이 말 많던 용산 재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용산공원 인근에 지상 5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8개 동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 재개발, 재건축, 황금알을 낳는다는 인식을 이제는 좀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하겠죠.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불가피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국내 맥주 1위 업체죠. 오비맥주가 지난 36년 동안 한강물을 공짜로 끌어다가 맥주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36년 동안 1억 5천만 톤이나 되는 물을 공짜로 쓴 것도 문제지만은요. 한강물을 만들었다는 맥주 맛, 이것도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한강물로 만든 맥주 맛, 문제는 없었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물이 맥주의 맛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인지 맥주의 제조 과정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7차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서 지지부진했던 용산 주한미군 부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과거 용산 역세권 국제 업무지구 개발, 이게 무산되기도 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기지 개발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발표 이후의 현장 반응 들어보고요. 또 전문가를 연결해서 향후 수익성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아침 출발할 때는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네. 장중간에 소폭 좀 불안한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아시아 쪽의 전체적인 강세에 힘입어서 강세 마감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15.69포인트, 0.82% 상승한 1918.3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어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좀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들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4.33포인트, 전일 대비 0.75% 상승한 582.2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는 계속적으로 많이 흔들리기는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작년도 연말이 1915포인트로 시작했는데 작년 연말보다 소폭 오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의 장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전반적인 기대치가 시장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게 뉴욕 증시에도 좀 힘을 줬고 우리 증시에도 힘을 미쳤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였기 때문에 특별한 흐름들은 없었고요. 예. 유럽 시장의 상승이 한국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한국은 그 반영이 조금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1.9%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어제 동아시아 쪽에서 가슴 철렁한 흐름들은 중국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네. 중국이 무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7.7%라는 폭락을 했었죠. 네, 예. 지수가 7.7%라면은 한국 시장으로 한번 그 투영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알고 있는 종목들은 다 하한가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3시 현재로는 0.65%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좋았고 또 환율은 약세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약 1% 가까운 적지 않은 폭의 약세 흐름을 시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혹시 그러면 오늘 성장률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네. 예상보다는 조금 높았다라고 봐야지 되는데 24년 만에 좀 최저치기도 하죠. 네네.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어제 장 빠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GDP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정도 되는 수준이 나오면서 어제의 하락을 극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 미만 수준의 그런 성장률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그동안의 성장률에 비한다면 높은 성장률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입니다. 또 하나 중국의 정책 방향들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악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어제 해프닝은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용거래, 증권사들의 신용거래를 일부 증권사들이 이제 그 금지를 당하면서 네.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조정할 때가 되어서 사실 그런 뉴스가 발표되었고 더 크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중국 쪽에서 계속 나타났던 흐름들은 상당히 그 꾸준한 그 부양책이 네. 2015년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전망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중국 증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번에 1880선 정도 수준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역이 굉장히 단단한 네. 바닥권이다 이런 것을 확인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이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혼란이요. 네. 예, 오늘 아침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도 지켜봤는데 네. 그냥 어제 그 세제실장이 했던 말이랑 하나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일단은 아마 올해 예, 세법 이게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세법 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제 1년에 한 번 세제 개편을 통해서 연말 가을 정기국회 때 이제 고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그때 가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공제 항목이라든가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이 자녀 수 또 노후 대비 이런 것들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득 계층 간의 세부담 증감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네. 또 노후 대비에 필요한 세액 공제가 부족하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제가 개편안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013년 세제 개편 당시에 폐지가 됐던 출생공제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그 6세 이하 자녀 공제 같은 게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시 부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 자체는 맞다는 게 옳은 방향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지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없어지는 항목이 생기고 공제 항목이 생기다 보니까 이 근로소득자들의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내가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네, 특히나 예. 다자녀 가구일 그렇죠. 경우에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에 불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사실은 뭐 세부담이 뭐 사람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료비를 많이 썼느냐 네. 교육비를 많이 썼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매년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이 연말정산 때 특히 이제 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그 반발이 큰 것, 이 네티즌들이 부글부글하고 납세자들의 반발이 큰 거는 근본적으로는 이 근로소득자들, 이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사실 뭐 작년보다 올해 세금을 10,000원, 20,000원 더 낸다고 해서 크게 억울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근저에는 10,000원, 20,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월급도 별로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왜 내 세금만 항상 이렇게 유리알처럼 공개가 돼야 되고 네. 남들은 세금 안 내고 떼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월급쟁이만 봉이 돼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피해의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뭐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봉급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서민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달래주지 않고 그리고 또 정부가 이 세제 개편을 하면서 매년 그 조삼모사식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공제를 없앤다고 했다가 좀 반발을 했다가. 하고 선거철 예. 앞두고면은 다시 슬그머니 살려놨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출생공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또 6세 이하 어린이 공제만 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또 출산 촉진이라는 흐름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네. 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없애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세법 개정이 사실 정부가 좀 중장기적인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매년 너무 좀 조삼모사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법도 복잡해지고 원래 세법이라는 것은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우리나라 세법은 특히 이 소득세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된 거는 뭐 항목도 너무 많고 너무 뭐 복잡해요. 기준도 복잡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람들이 억울하고 좀 네. 짜증도 나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제 저는 짜증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증세는 없다. 이 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꼼수 증세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그 말의 부분도 차이지만. 예, 네. 사실 이 여기를 통해서 1년간 걷어들이는 세금이 뭐 우리나라 재정을 뭐 튼실하게 할 만큼 많은 증세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그 배경 역시도 예. 왜 나만 증세 희생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봉급생활자들의 피해의식 박탈감이 네. 깔려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말까지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 건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오늘 중국 성장률 나왔는데 그래도 뭐 예상이 워낙 우려였었기 때문에 그거보단 조금 잘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작년 연간 성장률이 7.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7.4% 성장이면은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고성장처럼 보이는데 2배 정도 되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어쨌든 7% 이상 뭐 8, 9% 성장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7.4라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부진하게 느껴지는데 참고로 7.4% 연간 성장률은요. 예, 1989년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그 중국의 천안문 사태의 후유증이 있었던 그 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90년에 3.8을 기록했는데 24년 만에 최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중국 정부가 원래 금년 성장 목표로 제시했던 7.5%였는데 그걸 미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 미달은 또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가 7.4, 2분기가 7.5, 3분기가 7.3, 4분기 7.3.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4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 물론 시장은 한 7.2를 봤는데 7.3이 나왔으니까 시장 예상보다는 선방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은 성장률 둔화세 또 네. 성장률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흐름을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 상당한 정도 아직 물론 미개발 지역이 많고 또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될 여지가 많은 산업 분야가 많습니다만 도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그 성숙기에 접어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뭐 8%, 9%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성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이고요. 네. 이제는 완만하게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중국의 인구가 홍콩, 마카오를 빼면은 13억 6천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네. 1년 사이에 700만 명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참 뭐. 늘어나는 폭도 어마어마하군요. 인구 대국은 대국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달부터 좀 은행에서 연체를 했을 때, 대출금을 연체를 했을 때 이 가산되는 이율이 조금 내려간다고 그러죠? 네, 아마 은행별로 1%포인트 내외에서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시중에 18개 은행들이 연체금리 조정안을 최근에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동안 이게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연체금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을 때 그야말로 붙는 연체 이율인데, 그동안 사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내렸고요. 2번씩이나 내렸고,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다 내려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체이자율만 3년째 요지부동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이후 3년 넘게 요지부동이었는데, 그러니까 은행들이 연체이율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 온갖 여론의 압력,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있다가 이번에 결국 소폭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맥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국내 맥주 참 얘기가 이것저것 많이 되는데요. 맥주 1위 업체죠. 오비맥주가 지난 36년 동안 한강물을 공짜로 끓여다가 맥주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 공짜로 한강물을 썼다는 점, 이것도 좀 문제기는 하지만요. 한강물로 그러면은 맥주를 만들었을 때 그 맛은 어떻겠느냐라는 데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요. 물이 맥주에 미치는 영향, 맥주의 맛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맥주의 제조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침에 잠 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의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신용카드 금액이랑 체크카드 금액, 그 현금 영수증 금액 이거를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계산해서 그 공제 금액은 알려드릴게요. 게릴라 경제원장, 연말 정산 업무로 바쁜 세무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관계자분하고 잠시 얘기 나눌게요. 좀 업무가 많나요? 평소보다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연말정산을 해서 이제 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로 인해서 전화도 많이 폭주하고 있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항목은 뭐예요? 이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된 질문이 많고요. 특히 그 중산층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비 공제라든가 의료비 공제, 그다음에 신용카드 공제가 복잡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질문과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돌려받는 것보다 좀 내는 게 많은 것 같다. 뭐 결국 증세 아니냐 이런 좀 시민들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 보시면서 좀 어떤 것 같아요? 연봉 5천만 원, 7천만 원 또는 1억 미만의 중상층들이 신용카드 공제라든가 의료비 공제 또는 교육비 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노력 대비 세액 효과는 적고 종전에 이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왔는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추가로 세금이 납부되거나 또는 환급세액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증세를 느끼는 그런 피로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말정산 신고 관련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온 시민하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방문하셨어요? 예, 연말정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방문했습니다. 네, 준비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연말 정산하고 나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왔다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일단 정산하기 전에 먼저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갖고 세무사 사무소에 먼저 방문을 했어요. 13월에 월급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번에 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변에 돌려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먼저 와봤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한국물로 만드는 오비 맥주. 맥주 맛과 수질의 관계는입니다. 국내 맥주 1위 업체죠. 오비 맥주가 지난 36년 동안이요. 공짜로 한강물로 맥주를 만들어 온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1979년부터 이천 공장에서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서 맥주를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 건데요. 36년간 사용했던 물의 금액, 이걸 다 따지면 79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2009년에 이전 사용료는 소멸이 됐고, 그래서 2009년부터 2년치가 나오는데 이 12억 2천여만 원을 지난달에 우선 납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공짜로 써왔다라는 것도 논란거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물로 맥주를 만들면은 그렇지 않아도 물맥주라고 얘기가 되는 우리 맥주의 맛,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은 안심하고 마셔도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양조학 박사시면서요, 지금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정철 교수 연결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맥주 공장은 하천을 끼고 들어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도 이천 공장이 하천을 끼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러면은 한강물이 들어오는 하천을 끼고 들어와서 이 한강물을 이용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공장이 그렇긴 한데요. 예. 이제 원료나 제품의 공급, 에너지 공급, 이제 다양한 요건에 의해서 이제 하천을 끼고 공장을 짓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네. 안전적인 공급 때문에 이제 하천 주변에 공장을 많이 짓게 되는 거죠.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게 하천의 물이 바로 원료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은 보통 이제 상수도 시설을 통해서 이제 수돗물이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 물을 쓰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양조 용수의 조건은 일단 음용수로 가능해야 되고요, 조건이. 예. 여기에 이제 맥주 제조회사에서 이제 양조 용수로 적합하게끔 다시 수처리를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조 용수에는 이제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수를 처리해서 사용하거나 내지는 하천수를 직접 받아서 처리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 오비 맥주 그럼 이천 공장은 어떤 경우죠?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강 물을 이제 끌어다 쓰는 경우인데요. 네.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양조 용수로 적합하게끔 이제 여러 가지 처리 공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전이라든지 여과, 그다음에 이제 혼탁 물질을 제거하고 또 경도라든지 그런 걸 조정을 하고 또 활성탄 여과를 통해서 이미지도 제거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살균을 위해서 오전 처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남한강 물 같은 경우도 일반 다른 맥주 회사들처럼
수처리를 통해서 이게 제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안전에는 문제가 없죠. 네. 그러면 혹시 지금 문자도 주신 분인데 7439님 지난 여름에 그 소독약 카스 그때도 교수님 인터뷰 저희 해주셨었잖아요. 네, 예. 네. 그때 이제 소독약 냄새가 나는 카스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 이것도 혹시 이 한강물을 사용해서 그런 걸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 여름철에 발생했던 그 문제는요. 네. 이제 산화치로 이제 식약처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예. 오비맥주에서도 이제 보도 자료를 다 내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한강 물 그런 물 처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네. 그때는 이제 산화치로 이제 판명이 된 사건이죠. 그렇군요. 오비맥주가 이천 말고도 또 나머지 2개 공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롯데주류, 요즘 클라우드 맥주 만드는 그 롯데주류 이런 것들 보면은 상수도, 그러니까 수돗물을 가공해서 맥주를 만든다고 하고요. 또 화이트진로는 지하수와 수돗물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그 하천수를 바로 이렇게 그 음용이 가능한 걸로 처리를 해서 만드는 것. 또 이렇게 상수도물, 또 지하수 이런 것들을 할 때 특별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따로 마련이 되나요? 일단 법적으로는 우리 양조용수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정도에 걸쳐서 58개 항목에 걸쳐서 규제 항목들을 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돼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음용 기준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양조용수로서의 기준을 적합해야 되는 건데요. 맥주 제조회사들은 이보다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양조용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처리를 적합하게 처리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처리라는 게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은요. 어떤 처리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하수로 오르든 아니면 강물을 쓰든 그 자체가 이제 음용수로서 적합하게끔 일단 처리를 하고 또 우리 양조용수라고 하는 것은 효모가 발효할 때 필요한 미네랄 성분들도 많고 또 경수 같은 경우는 연수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침전이나 여과 그다음에 이미지 제거하는 어떤 활성탄 처리들, 오전 처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맥주 제조에 쓰이는 물로서 적합하게 변환을 시키는 것이죠. 네.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라는 것도 이 강물을 다 처리해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물로 맥주를 만들었다. 이러면은 왠지 깨끗하지 않은 물 같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일단 처리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혹시 그러면 이게 물맛에, 그러니까 맥주 맛에 물맛이 작용을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맛이 맥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맞고요. 예. 특히 이제 그것이 물이 이제 연수냐, 경수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경수죠. 우리나라 물은 대부분 연수인데. 경수라는 게 이제 석회질 같은 게 그렇죠. 많은 거죠. 석회질이 많게 되면은 좀 맥주의 물성에 좀 영향이 가죠. 맥주 맛에 미네랄 성분의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물성의 영향이 일정 부분 가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맥주의 향이나 풍미 이런 어떤 맥주 어떤 품질에 대한 거는 메가라든지 효모 그런 것들이 영향을 사실은 더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뭐 맥주에는 물이 대부분일 텐데 물이 한 90% 되나요? 95% 되죠. 95%. 그러면은 나머지 5%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알코올이죠, 대부분은 이제. 알코올. 예, 물하고 알코올인데 그 안에는 이제 발효 과정에서 나왔던 발효 부산물들이 있어요. 뭐 에스터라든지 하이어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아로마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맥주의 맛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뭐 강물로 만든 맥주도 있고요. 아까처럼 오비맥주 이천 공장에선 그렇게 됐을 거고. 뭐 이 수돗물로 만드는 맥주도 있을 거고 지하수 맥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맛이 다 조금씩 다른가요? 일단은 그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그다음에 강물이 맛이 자체는 좀 다를 수는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조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양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기준들이 있어요. 그 정도 기준은 맞춰야 정상적인 맥주가 나온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수돗물이든 지하수든 뭐 한강물이든 결국은 양조용수 처리 직전에 들어가는 물의 상태는 같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뭐 한때 우리나라 맥주 맛 없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요. 수입 맥주 요즘 값싼 가격에 많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혹시 그 물의 차이가 맛의 차이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이제 유럽 물하고 우리나라 물하고 좀 틀리긴 한데, 네. 유럽 물은 경수기 때문에 연수 처리를 합니다. 연수로 네. 바꾸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물 때문에 수입 맥주가 더 맛이 좋다, 국산 맥주가 맛이 어떻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료 상태라든지 가공 공정이라든지 맥주의 타입에 따라서 맥주가 이제 맛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값이 맥주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도 유럽에 산 경험으로는 네. 물이 맥주보다 비싸다기보다는 거의 가격은 비슷했던 것 같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주세가 좀 쌉니다, 맥주가. 세금이요? 예, 세금이. 예. 그 주리에 붙는 주세가 좀 낮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이 좀 비싼 편이고요. 네. 유럽은 좀 싼 편이기 때문에 맥주하고 물값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일부 이제 물을 좀 지나치게 좀 비싸게 받거나 맥주를 덤핑해서 판매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맥주가 물보다 조금 오히려 더 좀 싸지는 경향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죠. 네. 사실은 맥주가 물보다 비싼 게 이제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큰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그 가격은 결국은 이제 세금 때문에 좀 달라진다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맥주 광고할 때 보면은요, 각종 공법들을 막 많이 설명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맥주들도 뭐 이건 어떤 공법으로 생산하니까 뭐 맛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공법이 다양하게 뭐 존재하는 건가요? 그렇죠. 맥주 부분이 이제 다른 주류에 보다는 굉장히 양조 기술로는 첨단 과학을 걷고 있는데요. 연구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네. 원료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가공에 대한, 공정에 대한 연구 잘 돼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각 회사가 자기네들이 만드는 맥주 타입에 따라서 이제 공정을 달리하는 경우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레시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네. 이제 라거 타입이냐 에일 타입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 쓰이는 이제 원료 배합비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법도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거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공정은 많이 기법이라든지 공정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요즘 보니까 무슨 맥주 박물관 이런 데서는 직접 자기가 맥주를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집에서도 제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런 첨단 공법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맛이 없나요? 맛이 있다 없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가 맥주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조그만 이렇게 소기구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공정을 다 거치기는 어려운 거고 저희들이 이제 판매하는 김치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김치 그 정도의 차이로 볼 수가 있는데 꼭 뭐 대기업에서 나온 게 맛이 뭐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그 맛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대기업에서 나오는 맥주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처리부터 모든 원료 처리가 최첨단 공법으로 나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나오는 맥주들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거. 우리나라 맥주들도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맛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좀 진해지고 있죠. 예. 수입 맥주와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그만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처리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맛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한강물이냐 지하수냐 뭐 상수도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어쨌든 먹기에는 안전하게 맥주가 제작이 되고 있고 제조가 되고 있으니 믿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맛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집에서 만든 수제 맥주냐 대기업에서 만드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의 정철 교수였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IT 경제 뉴스입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에선 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 진출한다. 이 얘기가 들려서 좀 저도 귀가 번쩍 뜨였는데요. 진짜 들어오나요? 네? 진짜 들어오나요?
그 오늘자 신문에 그 내년 초, 그러니까 2016년 초에 한국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지금 한국 시장 전담팀을 국내에 파견한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됐는데요. 네. 아직 정확하게 공개된 건 없지만 제가 취재를 좀 해본 결과 그 국내 시판되는 주요 스마트 TV에 넷플릭스가 앱으로 탑재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TV 네네. 제작사하고 제휴를 맺겠네요. 그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한국에 넷플릭스가 같이 들어오겠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지금 삼성이나 LG 모두 북미 시장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TV에는 이미 넷플릭스 앱이 탑재돼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럼 유사한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4K, 초고해인 상도로 불리는 콘텐츠 공급을 네. 올해 하기로 했잖아요. 예. CES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콘텐츠 공급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삼성이나 LG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사람도 뽑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예, 지난해 연말 지상파 방송사 간담회에서 그 넷플릭스 소속의 한국 연구원이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한국이랑 일본의 능통한 직원을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고가 나오기도 해서 넷플릭스가 곧 한국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네. 원래 이 넷플릭스 하면은 DVD를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해주고 수거해가고 그런 서비스를 했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티빙이나 뭐 호핀? 예, 이런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죠. 예, 오히려 그게 더 강하고요. 그 말씀하셨던 DVD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 2011년에 분사를 시켰죠. 네. 예,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훨씬 더 주력하고 있고 그 미국 전체 인터넷 트래픽, 동영상 트래픽의 30% 이상을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된다고 해요?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가 작년 7월 기준으로 5,700만 명으로 넷플릭스 쪽에서 밝힌 숫자는 그렇거든요. 예. 그 북미 지역의 전체 그러니까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2억 8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과 비교해봐도 넷플릭스가 엄청 빠른 속도로 그 세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넷플릭스가 북미 지역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 유럽 몇 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네, 유럽도 전체 합쳐 한 40여 개국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영국, 웬만한 곳에 영국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남미 지역도 그렇고요.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유료 방송이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예.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3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환율 계산을 하면요. 그 정도 가입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7.99달러라는 우리 돈으로 8천 원 정도 하는 이 정액제 모델이 훨씬 저렴하게 이용자들이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서 더 파괴력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넷플릭스를 저도 이게 국내에서 미국 IP를 쓰는 곳에서 서비스를 잠깐 보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끊김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버퍼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이렇게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상당히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이 추천 엔진이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홍보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인기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통상 우리가 TV 앱 같은 걸 보면 요새 인기 있는 컨텐츠라던가 예. 많이 본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는데 이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인이 이전에 어떤 것을 봤는지 시청 목록을 확인하고 네. 이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을 좀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방송사나 물론 컨텐츠 공급업체에서 그 디맨드에 공급해 주는 걸 봤다면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추천을 해주는 네. 그러니까 그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보게 되는 그런 게 좀 달라서 훨씬 더 인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케빈 스페이시 나오는 하우스 오브 카드. 네. 이게 바로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였죠. 예, 맞습니다. 예. 2013년과 2014년에 에미상 후보로도 올랐었죠. 네. 나중에 타지 않았나요? 그때는 작품상을 탔던가 그렇고. 작품상을 못 받고 감독상을 받았나요? 예. 기억이.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게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동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유통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작도 같이 하는. 예, 그 하우스 오브 카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리메이크작이죠. 네. 이걸 성공을 하면서 이후에 나왔던 또 다른 드라마들
그 제수들 여자 제수들 나오던 그 드라마들이었던가요? 킬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오렌지 이즈 뉴 블랙. 그쵸. 예. 그것도 계속해서 인기를 얻으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종합 콘텐츠 제작하는 곳으로도 크게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르코 폴로.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국내에선 어둠의 경로로 활동이 좀 되고 있는 것 많이 같습니다. 아시네요. 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해서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TV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는 보이네요. 직접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콘텐츠를 공급하고 뭐 수급하는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뭐 당분간은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도 이렇게 그 브로드밴드를 타고 들어오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을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OTT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는 OTT라고 하면 그 TV 위에 또 셋톱을 올린다고 해서 OTT라고 많이 했었는데 셋톱박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한 서비스를 말했는데요. 요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의미로 인터넷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망을 통해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는 모든 서비스를 OTT라고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LG에서 나온 게 유플릭스라고 비슷한 게 있죠. 예, 거의 유사한 사업 모델이었죠. 네, 이게 그러니까 IPTV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IPTV는 이제 통신사에서 직접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그 통신망을 빌려서 이런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남혜영 기자님 보시기에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오면은 승산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은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유튜브가 들어오고 나서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 유튜브 중심으로 재편이 된 것처럼요. 하지만 이 넷플릭스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케이블이나 IPTV 쪽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시장적인 뉴스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문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가격 문제인데요. 국내 IPTV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 상품 다른 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모델로도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유료 방송 서비스가. 그래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넷플릭스가 그렇게 크게 우위에 있지는 못할 것이다.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이랑은 시장 환경 자체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다만 TV 제조업체랑 그 앱 형태로 넷플릭스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별도로 그 유료 방송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성의 문제 때문에 훨씬 그쪽에서는 조금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스마트 TV 진영에서는. 그러면 그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TV 제조사하고 제휴를 맺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컨텐츠를 많이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기존의 뭐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 하고 손을 잡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분명 열려는 다 있는 걸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넷플릭스가 추천을 굉장히 잘해줘서 그렇지 생각보다 자체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넷플릭스의 가장 큰 약점이 구작이 많다는 거가 꼽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니까 신규 콘텐츠를 공급하려면 계속해서 그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그 비용을 제작을 하는 부분으로 좀 많이 풀어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최신 방송된 지상파 방송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넷플릭스가 경쟁력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미 있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에 비해서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보면은 드라마, 영화, 뭐 TV쇼 이런 것들은 있지만 다른 컨텐츠가 없잖아요. 뉴스라든지. 맞습니다. 다큐도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까지는 아니고 약간 우리와의 경쟁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콘텐츠 공급은 오히려 더 그런 쪽에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좋은 거는요. 광고가 없어요. 맞습니다. 정액 모델이고 오히려 유료 가입비 모델이기 때문에 광고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에서는 한국 시청자들한테도 좀 맞는 모델일 수 있겠죠. 아, 그럴까요? 남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광고가 나오는 게 너무 싫어서 돈을 내고라도 없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쪽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감한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존에 지금 스트리밍 하고 있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는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요. 아프리카 TV도 있고 이런 곳들은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면 될까요?
일단 아직까지 그런 쪽에서도 크게 아직 넷플릭스 시장을 많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한다면 국내 콘텐츠 공급, 자체 콘텐츠라기보다 국내 콘텐츠 공급과 그다음에 다른 상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네. 콘텐츠 공급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청자들이 만드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콘텐츠들 유저 기반 그러니까 베이스를 좀 더 많이 확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 나누는 순간 머릿속에 또 아마존도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늘 아마존이 다루는 영역이 많잖아요. 네. 뭐 컨텐츠도 있고, 뭐 전자책도 있고, 말씀하신 그렇죠. 프라임 같은 동영상 예.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거래도 있고요. 아마존은 항상 모든 사업자들이 가장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네. 1순위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취재해보시면은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로는 이미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 사람을 뽑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연결이 된 거니까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로 들어오더라도 동영상 콘텐츠를, 사업도 하겠죠. 컨텐츠가 원래 아마존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그 정도부터 계속 꾸준히 예. 아마존 본사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파트너들을 만나고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제가 많이 흥분했던 것 같네요. 너무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 방법 아세요? 바로 온가족 무료! 가족끼리 포인트를 공유하면 최신 폰 최대 60만 포인트 할인! 함께 쓰는 집전화 인터넷은 기본, 가족 누구나 무한 멤버십까지! 복도 혜택도 많이 받으세요! 가족이 힘이다! 그러니까 SK텔레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정부가 발표한 7차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여기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용산 역세권 국제 업무지구 단군 이래 최대라고 했던 그 사업이 무산이 됐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함께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발표 이후에 현장 반응 들어보고요. 전문가 통해서 수익성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받습니다. 이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과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투자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의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